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 강연옥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구매해서 잘 읽고 계신가요? 네, 대출력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도 내고 그리고 대출 활용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책에 녹여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양날의 검이고 잘 활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활용 능력, 즉 대출력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약으로 잘 삼아서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만 읽으시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지, 그렇게 하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2시간 정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콕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출간 기념 온라인 특강을 맡게 된 풀팩인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은행원 출신입니다. 우리은행 호치민 지점, 해외 지점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기업은행, 국책은행에서 남대문 지점인데요. 거기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수신, 여신, 외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은행 업무를 익혔습니다. 이후 본점 외환사업부에 입성하여서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 업무를 하였고요. 은행에서의 시간과 그리고 지금은 1, 2, 3금융을 다 협업하고 있는 협약은행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는 전문 롬피티라는 대출 상담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금융권 은행에 있을 때 은행원 시절과 그리고 지금 대출 상담 그리고 여신 전문가 지금 다시 여신 전문가부터 할게요. 대출 상담과 여신 전문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은행원 포지션에서 이 대출을 다루는 것과 그리고 대출 상담사 그리고 대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대출 전략과 꿀팁을 알려드리는 게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은행에서 심사를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어떤 대출이 가결, 잘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출은 위험하고 부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이유가 사실은 있고요. 대출 상담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이제 곧 나올 가계대출 규제에서도 여러분들만은 대출력을 길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도 출간했고요. 그 전에는 2024, 2025 결국은 부동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분들과 함께 공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부동산 매거진과 부동산 114의 칼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출력,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강남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돈을 모으고 우리의 몸값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대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출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출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은 플랫폼,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그런데 대출만큼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업데이트된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대출 전략과 꿀팁 이런 것들을 잘 얻지 못하시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24년 9월 이후에는 은행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DSR, 즉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대출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연초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대출 규제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년에 나왔던 규제를 바탕으로
또 어떤 인스타에서 또는 인플루언서가 올려준 정보를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과는 다른 대출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한 달 전, 며칠 전의 정보라 하더라도 지금 바로 나오는 규제와는 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3월 초인데요. 바로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떠한 기조를 내비쳤냐면요. 작년과 비슷하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갭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손볼 수도 있다라고 시그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제가 그 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겠죠. 그래서 이 지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대출 규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과 강의가 함께 접목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대출력, 대출 활용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 자본금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출 지식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불분명한 그러한 정보에 갇히시면 오히려 내 투자를 방해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출력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력, 대출 활용 능력까지 가면 좋은지를 차례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자가 되려면 돈이 아닌 대출력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부동산 전문가 빠숑님이 추천사를 써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써보니까 이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 추천사가 왜 중요한지, 이 차례와 목차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책의 뼈대고 목차고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가 한 방에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사실은 이 대출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고 대출에 대한 사고 전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고 또 인터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패가망신의 길이다. 라고 아예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배우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출력이 있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또는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는 대출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출 내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대출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시장에서는 돈이 아니라 대출력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이 추천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저희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저희 집을 팔아 영원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 대출력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은행 지식에 기본된 이 대출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영원이 되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서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이자만 연체 없는 성실 상환만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안전하고 감사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출력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추가 투자를 하고 사업자 대출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프롤로그에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부터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영원에서 다시 내 집 마련 그리고 올라올 수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프롤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입니다. 대출력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제가 은행원 시절에 VIP실에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부자분들도 대출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은행원 시절에는 대출력이 없었습니다. 대출 활용 능력이 없었고 그냥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고 예적금을 들어드리고 외환을 실행하고 이러한 단순한 은행 업무만 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대출력이라는 것은 꼭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빚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가야만 대출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단순 업무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부자분들이 정말 대출을 잘 활용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부담부 증여라든지 또는 세금과 대출을 섞어서 자금 용도 증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의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던 겁니다. 부자분들도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도 어떤 식으로 대출을 활용하면 되는지 지식부터 쌓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위 1%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남의 돈, 남의 레버리지, 은행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제는 반드시 입지력 위에 쌓아야 한다. 이 입지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은 도구거든요. 경매도 우리가 주택을 또는 물건지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물건지를 좋은 투자 방법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저평가된 좋은 자산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말 자산평가, 입지평가가 전혀 되지 않은 곳에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물건지를 산다,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쁜 빚이 되는 겁니다. 좋은 빚으로 활용할 수 없고 대출력이 없는 겁니다. 즉 대출력은 무리해서 영끌해서 집 사라, 무리한 대출을 받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은행 대출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지혜로운 은행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입지 공부가 반드시 되어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내가 갭 투자를 할 때도요. 갭 투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전세 끼고 일단은 그 물건을 사두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전세입자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전세 레버리지라는 무이자 대출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입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대출을 일으킬 때는. 그런데 이렇게 전세입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입자 수요가 항상 있는 곳에 갭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대출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전세 수요가 탄탄하려면 실거주가 받쳐져야 되고 그리고 실수요자장이어야 할 텐데 그럼 이 실수요자장이려면 어떤 입지가 받쳐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 뭐 일자리가 있다든지 많다든지 또는 교통이 좋다든지 학군지라든지 또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좋다라든지 등등 이 입지를 뒷받침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갭 투자를 했을 때 좋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대출을 활용하기 전에 이 자산이 저평가된 좋은 자산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대출을 활용하셔라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평가된 좋은 자산은 이미 없습니다. 저평가된 좋은 입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강남 3구와 용산 이러한 규제 지역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울에 좋은 수요가 있는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방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통해서 부를 읽어가면서 나만의 강남에 집을 마련하면서 내가 목표하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 시절부터 잘 견디고 잘 마련을 하여서 1주택자,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요.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출력을 펼쳐야 하는지가 입지와 임장 등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입니다. 대출은 갚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제가 책 표지에도 한 유명한 제가 책 표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은 대출로 사고 그 대출은 내가 열심히 일한 월급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집이 다시 갚아야 합니다.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평가된 좋은 집을 사게 되면 그 수익만큼 내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구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겠죠. 즉 우리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산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출을 잘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어질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행 대출이 열려 있을 때 대출은 될 때 받는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직까지 규제가 많지 않아서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지 않고 이용하느냐? 원리금 통장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금 통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대출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은요. 원리금을 함께 상환을 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든 원금 균등 상환을 하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융통자금, 운전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자 상환 능력만 보고 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치식으로 이자만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출 2억을 냈는데 연간 5%의 이자만 내는 상품으로 3년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대출 2억에 5%니까 1년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이자만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면 이 5%가 또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대출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내 대출 이자가 한 3, 4천만 원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고의 전환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고의 전환을 하는가? 애당초 2억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1억 6천의 원금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후에 그 4천만 원을 내 이자 통장에 넣어두고 자동이체 날에 이자를 내야 되는 날 알아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금 통장 세팅법입니다. 즉 2억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억 6천만 사용을 하는 거죠. 1억 6천의 원금과 4천만 원의 이자 나는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갚는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가계대출이다. 가계대출에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든다. 나는 이 집을 4년 뒤에 매도할 거야 라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를 떼두는 거죠. 또는 2년 만에 매도할 거야 라고 하면 1억 원 정도만 떼두면 될 겁니다. 각 가정 상황에 맞추어서 원리금 통장을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출은 풀로 받는 게 좋겠죠. 왜? 우리는 이자까지 원리금까지 같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원리금 통장을 잘 세팅을 하게 되면 갚는 것이 아니라 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항상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2월 27일 날 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예고한 대로 7월에 시행을 하겠다. 얼마만큼의 실질금리를 붙일 것이냐, 가상금리를 붙일 것이냐는 4월에서 5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전세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의 축소뿐만이 아니라 전세 반환 보증 수수료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은행 자율적으로 우리가 DSR을 보고 있었는데 DSR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DSR 보지 않고 나가는 대출들이 있었습니다. 1억 미만의 소액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등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었죠. DSR 보지 않고, 즉 차주의 소득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조금 유하게 대출이 나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은행 자율적으로 이제는 DSR을 보고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출 지식이고 대출력은 그럼 어떻게 발휘해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많고 신용대출도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야 돼.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은
DSR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신용대출이 얼마가 있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가 있든 허그, 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득 상환 능력, 즉 DSR을 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대출 받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력을 기른 자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온기에서 열기로 번지게 되면은요, 항상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규제가 대출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이라는 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용성, 동작구, 영등포구 등을 통해서도 온기가 펼쳐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도 알고 있고 25년 2월에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5조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의해서 면밀히 살펴볼 거다라고 금융당국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 25년 3월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을 읽으시고 대출력을 기르신 분들이 움직이신다면 나중에 대출력을 접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포지션에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나면 우리만의 대출력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이제 대출받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대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기회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모두가 대출이 안 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라고 포기를 할 때 우리는 되는 은행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고 또 수백 개의 은행을 다 방문을 해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롬피티라는 대출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끝을 보면 대출을 정말 실행을 하셔야 되는 급한 분들은 접수 양식이 바로 갈 수 있게끔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 QR코드를 통해서 접수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자분들에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대출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막혀서 더 이상 대출력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출이 막히면 막힐수록 풀팽님이 되는 은행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임장과 입지력 그리고 대출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마인드셋을 했으니 워밍업 단계로 어떠한 대출 기본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출의 종류와 기초 용어 한번 보여드렸죠. 한도약정 수수료는 무엇인지, 근저당은 무엇인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는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무엇인지 등등을 제가 이 책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대출해주는 은행 한 곳을 잘 찾으시면 된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거는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TV, DTI, DSR 그리고 가장 매운맛인 스트레스 DSR까지 잘 마스터를 하시면 가계대출 규제가 얼마나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하무적 대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왜? DSR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소득, 만기, 금리였으니까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 소득이 증빙소득자, 즉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든지 또는 연금소득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소득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마다 이러한 증빙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으로 소득으로 삼아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금융사마다 이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DSR을 계산하는 기준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 한 곳만 잘 만나면 됩니다. 1금융, 2금융, 3금융 각 지점별로, 본점별로 그리고 상품별로도 너무 많은 대출 상품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그거 다 받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나에게 맞는 대출 하나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대출은 무엇인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증빙소득이 안 되면 대체소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즉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 이러한 추정소득, 대체소득을 쓸 수가 있다.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등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연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잘 관리를 해야 내가 원하는 대출과 한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은 잘못 받으면 신용 점수가 급감한다고 했죠. 잘못 받는 대출에는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이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신용대출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를 갉아먹고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연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해야 내 신용 점수가 오른다. 그리고 대출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카드 사용액이 있고 대출이 있는 사람이 왜 신용 점수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꿀팁들도 다 책에 담아 두었었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용대출, 고액 신용대출 규제가 있었죠. 즉, 돈 빌리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빌려서 그 돈으로 규제 지역에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다시, 신용대출 1억 원 이상 받은 대출자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꿀팁으로 1년이 지나서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1억 원 미만으로 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주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따른 그런 대출 전략도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스트레스 DSR에서 혼합형, 주기형, 변동형 어떠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지금 스트레스 DSR 시대에서는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왜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고 기준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금리는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제가 그 배경에 대한 것도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내가 싼 이자를 받고 많은 대출 한도를 얻어서 원리금 통장까지 세팅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적합한 대출 상환 방식도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워밍업 단계에서 넣어놨으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너무 차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는 아유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차가 그리고 차례가 핵심을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무주택자 전략 그리고 1주택자 전략, 다주택자 전략을 잘 펴시라고 워밍업을 했고 마인드셋을 한 겁니다. 자, 무주택자에도 종류가 많았죠. 내가 일반적으로 규제 지역의 집을 살 무주택자인지 비규제 지역에 LTV 70%를 일으켜서 집을 살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서 서민 실소유자 요건을 이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인지 또는 지금 가장 강력한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다 전략이 달라진다. 또 나는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볼 거야 하는 분들과 나는 금리보다 한도가 중요해 라고 해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부터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는 당분간은 전세로 살 거야 월세 시장에 있을 거야 내 집 마련은 조금 이따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활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규제지역에서 LTV 50%니까 반 정도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대출 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대출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본금이 적을수록 대출 공부를 더 면밀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반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들어가는 자본금이 적다 하더라도 정말 가장 최상급지의 집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본금이 5억이면 여러분 정말 많은 금액이죠. 근데 이분은요, 대출을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너무 싫어 라고 하셔서 5억 원에 전세에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전세를 사는 임대인, 이분은 이제 임차인으로 가신 거겠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보다 자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덕분에 임대인은 2억 원의 자본금으로 이 집을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최대 6억 원까지가 소득만 나면 대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게 전세입자로 살아주는 세입자 덕분에 전세입자 뒤로, 전세보증금 뒤로 후순위 담보대출 3억 원을 더 내서 내 돈 2억 원만으로 갭투자에 성공을 하셔서 10억짜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임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억 원의 올 현금으로 사는 이 전세입자의 자산은 계속 그냥 5억 원 그대로겠죠. 근데 만약 이 임대인이 10억으로 산 집이 저평가된 좋은 자산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13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임대인은 이 임차인 덕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물론 세금이나 부수 비용, 이자 상환 비용 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5억 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세입자와는 달리 오히려 자본금은 더 적었는데 내 집 마련을 한 덕분에 3억이라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임대인의 포지션도 있는 겁니다. 자본금이 오히려 더 적어도 대출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대로 이 10억 원짜리 집이 하락을 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만 날리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거봐, 내 집 마련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억 원이 집이 12억, 13억으로 오를 만한 집인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입지력이 있는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제가 대출력을 발휘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들로 다 넣어놨었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 등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시고 자본금을 증식시켰는지 사례를 보시면서 익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성비로 신축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입니다. 그렇죠? 청약이라고 하면 사실 15억짜리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대출력이 없을 때는 와, 우리나라에 부자 참 많네. 어떻게 저 15억이 다 있어서 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몇몇 명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청약 대출에 대한 비밀만 알고 계시면 청약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금 5에서 한 20% 정도만 넣고 내 집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중도금이 분양가 기준 상관없이 다 나오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나오고요. 규제 지역은 자기 한 번만 자기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50%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 잔금 대출 때 DSR 소득을 잘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까지는 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만 있으면 신축 아파트가 일단 내 집이 되는 거고 준공시까지 대부분 입지가 좋은 청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 받을 때도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나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잔금을 치르고도 남는 풀피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 예시에 대해서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잔금 때는 DSR 관리, 즉 소득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서울 수도권의 청약에 당첨된 분들 중에 이렇게 DSR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품을 쓰면 된다라는 것도 꿀팁을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7장 1주택자 전략입니다. 1주택자는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실거주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1주택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내시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더 낮아지거나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좀 조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3억 원까지도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1금융권 은행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2금융권, 일부 은행과 지점에서 또는 카드사에서 다 다주택자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때 주의점 등이 있었죠. 뒤에 매매사업자랑도 연관을 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개인 매매사업자이기 때문에 집을 늘리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도 물론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만 주택 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서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 더 늘어나 버리면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투자하셔라. 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 예외적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기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안정 자금 대출 받으신 분이 매매사업자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되죠?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주택 추가로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요,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아둔 내 대출을 지키는 방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내가 집을 살 때 받는 구매 자금 대출, 매매 잔금 대출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내 집이 되어서 이전 등기 나고 보존 등기 후 3개월 뒤에 받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 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쓰기 때문에 주택 투자가 막힐 수 있다. 그럼 내가 이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아버리신 분은 다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없는 대출로 대환을 하셔서 주택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대출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대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는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작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결과적으로는 낙찰을 잘 싸게 받으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개인 명의로 가게 되면 낙찰가의 최대 90%와 그리고 법사가라고 하죠. 법원 감정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개인 대출 규정 안에서 나갑니다. 이게 뭐였죠? 즉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도 싸게 낙찰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대출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낙찰가의 90%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펼쳐야 될 뿐만 아니라 보통은 대출이 많으세요. 대출이 많아서 이 DSR에서 걸려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명의로 주택 투자나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명의를 달리해서 대출 투자를 하기도 하시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왜?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사업자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사실상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출 증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번 책에서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있다. 그리고 보통 다주택자분들은 비주택 투자도 많이 같이 하십니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그리고 방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대출, 그리고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대출, 이러한 매매사업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토지, 정부지원금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동산대출까지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대출을 골라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이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분이신데 개인 명의로 상가를 받으시려고 보니 이미 기존에 대출이 많아서 더 이상 상가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자 명의로 상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이 상가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가인지 아니면 101호, 102호 합해서 합실해서 쓰는 상가인지에 따라서도 대출이 되고 안 되고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상가대출 같은 경우에는 RTI라는 개념도 들어가서 즉 임대소득이 확실히 있는지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점들도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한 번만 읽으시면 사실은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특강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라고 복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앞에서 차례에 목차로 주르륵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나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출력은 새로운 계급이다 라고 빠숑님이 추천사에 작성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 자,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즉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출력이 있어야 된다. 같은 연봉,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도 누군가는 전세입자로 살고 누군가는 임대인의 포지션을 가져가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죠.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 것인지 내 집 마련을 잘 해내서 갈아타기를 통해 부자의 길로 갈 것인지는 대출을 다루는 힘, 대출력이 있고 없고로 나뉘어진다. 그것이 자산의 격차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종잣돈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강동에 아예 제가 단지명을 설명을 아예 드렸네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 25평에 내 집 마련을 한 실제 케이스인데요. 자, 생애 최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하면 남편도 부인도 모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풀팽님, 제 남편은 결혼 전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다가 지금은 무주택자입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니까 생애 최초 해당되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죠? 생애 최초라는 건 생애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부부는 한 몸이 되거든요. 남편의 매도 기록 때문에 부인분도 생애 최초를 받지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 분들 중에 이러한 생애 최초를 활용하고 내 집 마련을 한 후에 결혼,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애 최초 조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하기 전에 남남일 때 생애 최초로 각자 집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있던 집을 뺏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부인도 단 한 번도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부인분, 남편분 모두 회사원이셨는데 연봉이 꽤 높습니다. 모아둔 종잣돈은 3억 원이 안 되는 돈인데 대출력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그냥 전세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조금만 대출을 내서 한 5, 6억대의 디임돌 대출 정도 받아서 내 집 마련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생애 최초가 무적인 이유가 전세 끼고도 그 뒤로 후순위 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하신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세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시세가 12억 4천이었고요. 한 4천만 원 싸게 로얄동 로얄층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12억 원에요. 자, 여러분 대출은
호가나 그리고 매도자가 부르는 금액 이러한 것들로 판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금을 판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KB 시세가 12억 4천이기 때문에 12억 4천의 80%가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12억 4천의 80%에서 전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느냐? 5억 2천만 원이 포함되어 계셨습니다. 이 금액을 빼고 뒤로 생애 최초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을 일으켜서 왜? 연봉이 지금 부부 합산 1억 4천이 넘잖아요. 충분히 4억 3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출이 KB 시세의 80%로 나오니까 지금 KB 시세가 12억 4천이죠. 그러면 이 12억 4천의 80%, 자, 이 LTV 80%가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2억 4천의 80%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뺀 4억 3천만 원이 전세 보증금 뒤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해주나요? 이금융권 은행에서만 이렇게 후순위 담보대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 1금융권 은행에서 심지어 3.66%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초반 그리고 잘 받으시면 3%대 중후반으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이분은 이미 생애 최초라서 우대금리를 받아서 3.66%에 실행을 한 겁니다. 즉 전세 보증금 뒤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전세 보증금 앞으로 실행을 했다면 선순위 담보대출이 되는 겁니다. 즉 담보대출이 선순위냐 후순위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전세금 뒤로 지금 4억 3천만 원이 내어진 거죠. 그래서 이 5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과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4억 3천만 원과 종잣돈 합쳐서 이 12억 원을 내시는데 보세요. 자, 5억 2천과 4억 3천을 더하면 9억 5천 그리고 2억 5천 하면 이미 12억 원은 됐는데요. 이분은 사실상 4,200만 원의 대출을 더 받으셨어요. DSR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으니까 이 4,200만 원이 더 나오셨던 거예요. 은행에서 이 4억 3천까지만 드릴까요? 아니면 최대한 하면 이 4,200만 원 더 드릴 수 있는데 이것까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분 이 4,200만 원 더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습니다. 대출을 풀로 내서 무리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4,200만 원으로 원리금 통장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갚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면서 현재 지금 21년 8월이 14억 4천 최고가였는데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15억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매도를 하신 게 아니라서 사이버머니이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갚지 않고 알아서 원리금 통장에서 4,200만 원만큼이 있으니까요.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분은 넉넉하게 12억에서 15억이 되는 거 1년 만에 3억이 오른 걸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안정감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주택도 제가 종류가 많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제 지역의 집을 살 때는 50%, 즉 10억짜리 집을 사면 5억이 나오는데 여기에 방공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등을 빼죠. 그렇게 하면 최대로 나오는 LTV인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득 범위 내에서. 그게 DSR 범위 내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DSR 범위 내에서 내 최종 대출 한도가 설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에 있었다면 70%, 7억에서 방공제 한 금액이 소득 범위 내에서 나갔겠죠. 자, 서민 실소유자는 LTV가 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늘어나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70%입니다. 근데 생애 최초가 LTV가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상관없이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도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최대 6억까지 받아서 갭 투자하는 사례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강생분들 중에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를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로 25평을 매수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30억이 되지 않았을 때 26억인가 그 금액 정도로 지금 구매를 하셨는데 그분이 세팅한 방법도 전세금을 앞에 13억 정도 넣으시고 뒤로 후순위 주담대 6억 원을 다 풀로 받으시고 본인 돈 한 7억 원으로 이 아리팍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갭 투자에 성공한 거죠. 어떻게 아리팍도 그 비싼 아파트도 이 생애 최초가 가능한가? 규제 지역에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80%까지 최대 6억 원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출은 1금융 40% 이내로 2금융 50% 이내로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대출 한도가 설정된다고 했죠. 즉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관리, 신용관리 잘 하셔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도 DSR 보지 않고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도 LTV 60%까지 매매 임대 사업자, 개인 매매 임대 사업자든 법인 매매 임대 사업자든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입니다. 우리가 DSR을 계산을 할 때 모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라고 본다고 했죠. 이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1금융권에서는 이 프로테이지가 40%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2금융권은 50%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DSR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였는데 금리를 높여버리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출받기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즉 스트레스 DSR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금융 총량 규제, 즉 대출 총량 규제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많은 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더 줄여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던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그리고 2금융권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다 스트레스 DSR 계산을 하고 내 가상금리가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축소되어 나오느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같은 연봉 같은 차주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가상금리가 1.2%가 붙고 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0.75%가 변동금리 차주에게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집 살 때 지금은 3억 6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가상금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대출은 적고 덜 붙으면 붙을수록 대출은 많이 나오니까 비수도권에서는 대출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3억 8,300까지가 나옵니다. 즉 연봉의 6배 정도 나온다. 1금융권 은행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른 대출이 없을 때 주택담보대출 한 30년 원리금 상환에 4%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줄어드느냐? 3억 5,200 정도로 한 1,0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정도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가상금리가 1.5% 붙었을 때의 얘기고요. 4, 5월에 이 가상금리를 1.5가 아니라 더 붙일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년 4, 5월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붙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3억 5,200일지 더 깎아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1억 원이신 분은 지금은 수도권에서 집 살 때 6억 원 정도, 6배 정도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6억이 안 됩니다. 한 5억 8,700만 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연봉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을 살필 때 1금융권 은행은 DSR 40% 내로 들어와야 하니까 첫 번째 이 노란색 부분은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최대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자,
주황색은 DSR 50%, 즉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실 때 대출 한도 금액이고요. DTI 60은 뭐죠? 정책자금 대출 받을 때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고 나가니까 정책자금 대출 받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월 255만 원 정도 되십니다. 이분이 DSR 40% 내로 들어오면 최대 대출을 얼마나 받으실 수가 있는가? 1억 8천, 6배 정도 맞죠? 네.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30년 원리금 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썼을 때 4%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즉 스트레스 DSR 1.2% 적용했을 때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럼 이분은요, 월 100만 원을 상환하고 155만 원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빡빡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야, 또는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각 가정마다 선택을 하시기 나름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금융권에 가면 대출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1억 8천이 아니라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나오게 됩니다. 왜? DSR 10%가 더 열려서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디임돌 대출 등을 받는다라고 하면 DTI 60% 내로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월 상환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충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1금융권 은행에서 받는 금액과 2금융권에서 받는 금액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봉 5천만 원인 분 한번 볼까요? 1금융권 은행에서는 6배 정도니까 3억 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이분은 월 358만 원 받으셔서 166만 원의 상환액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솔로다 또는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 어떻게 잘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3억 중에서 이 월 166만 원을 연 2천만 원 정도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떼고, 그쵸, 원리금 통장으로 넣어둔 다음 내가 한 2억 4천 또는 2억 6천 정도만 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자, 이분이 이금융권 보험사에서 대출 받았다? 그럼 3억 7천 정도, 그리고 DTI 60%면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정도까지는요,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게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책자금 대출이 4억 원까지 또는 3억 원까지 각 차주별로 조건별로 갇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되시면 내가 은행 재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를 계산을 다 해보셔서 각 가정 상황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거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아예 규제 지역에 들어와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이신 분이 종잣돈 3억 원으로 강남 상구에 국평을 매수하신 성공적인 기록인데요. 지금은 이 헬리오시티가 24억이 넘어 있습니다. 근데 불과 바로 1년 전이죠, 여러분. 굉장히 금매가로 잘 사셨죠? 종잣돈 3억으로 바로 이렇게 규제 지역에 갭 투자하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 거죠. 생애 최초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이 LTV 80% 내로 전세금 뒤로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앞선 방법과 같이 이분은 5억 7천까지 받으셔서 종잣돈 3억 원 가량으로 바로 강남 3구에 입성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통장은 세팅을 못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라고 하셔서 이분은 새낀 매물을 잘 가지고 오셔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출은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증식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벼락거지로 추락해 있다가 다시 지금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왜? 대출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출이 나열되어 있는 LTV, DTI 이렇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이 책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자 대출 등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좋은 빚이 되려면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되어야만 대출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풀팽님이 나에게 대출해주는 한 은행 찾기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은행의 종류가 많고 찾으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은행을 가면 흔히 본인이 가는 주거래 은행에만 갇히게 됩니다. 나는 급여 이체를 받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야 또는 하나은행이야. 그러면 보통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고 그 은행원 말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도 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점도 상당하고요. 각 금융권의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점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금융권은 크게 1금융, 2금융, 3금융권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금융권은요. 은행법 적용을 받는 소속단체, 즉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은행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 6대 시중은행이죠. 뭐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러한 은행들이요. 그리고 지방은행도 1금융권 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까지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작년에 24년 9월 이후에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은행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융권의 종류라 하더라도 1금융권 6대 시중은행에 갇혔거든요. 뉴스나 방송 등에 6대 시중은행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지 지방은행에 대한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력, 대출력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출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지방은행들도 잘 활용을 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을 하셨고 다주택자 대출도 실행을 하시는 등등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대출들을 다 뚫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은행도 있습니다. 뭐 K뱅크, 카카오뱅크, 그쵸, 토스뱅크 이러한 은행들도 1금융권 은행에 속합니다. 이러한 은행들은요, 여러분 신용대출을 이용하실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에 대한 꿀팁 하나 드릴까요? 신용대출은요, 여러분들이 급여 이체를 받는 주거래 은행과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함께 알아보셔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셔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부에 뭐라고 했죠?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대출은 2금융권 이후로는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용 점수가 급감해서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급여 이체를 받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인터넷 은행을 함께 비교를 하셔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1금융권 은행은요. 가계대출 규제의 직격탄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의 꽃 2금융권이 있습니다. 이 2금융권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2금융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은행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금융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2금융권이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요. 똑같은 은행 업무는 수행하지만 은행법 적용은 받지 않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많다든지 영업점장, 전결 권한이 많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이 다 지점, 조합별, 독자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이 은행들은 모두 다른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 부결 통보를 받으신 차주, 즉 대출 부결이 됐다라는 건 대출 안 해줄 거야 라고 통보를 받은 차주가 있거든요. 그런 분이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부산 지점에 가면 가결,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이게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금융권의 종류에 따른 특성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마을금고가 각각 다른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점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지점별 조합별 독자 운영 시스템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해줄게. 지금 같은 연봉 같은 차주라도 그 지점에서는 안 됐어요. 저희는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부결 통보를 받았다. 그럼 새마을금고 전체가 나한테 대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부산 지점은 어떨까? 수원 지점은 어떨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축협 이러한 곳도 다 은행입니다. 다 이금융권 은행이에요. 이 이금융권 은행은 DSR에서도 유리했죠. DSR 40%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DSR 50%까지도 늘려주고 심지어 우리가 청약 대출에서 잔금 대출 치르러 갈 때 시행사 협약은행 잘 찾으셔야 된다고 했죠. 이 시행사 협약은행은 사전 점검 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집이 잘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우리가 입주하기 한 2-3달 전에 한번 가서 보잖아요. 그때 지하 부스나 1층에 이 대출 상담사들이 깔립니다. 즉 시행사 협약은행이 들어와서 이 신축 아파트에 잔금을 실행해 줄게요. 도와줄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청약 당첨자야 또는 분양권 전매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행사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1금융권 은행도 들어오고 2금융권 은행도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내가 대출 한도가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은 2금융권부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나는 금리가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금융권 금리가 좋기 때문에 1금융권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출은요. 연초에 받기가 연말보다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연초에 총량을 목표 설정이 이제 각 은행별로 지점별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지점별로도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1월에 은행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사이동으로 해서 지점장님부터 해서 모든 은행원들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러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 지점은 1년 동안 이 정도의 가계대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수익 기관이기 때문에 영업, 즉 대출 영업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또 인사이동과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2, 3, 4, 5, 6월에 이 대출 총량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가 가장 좋은 시즌인 겁니다. 그럼 그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도 좀 낮춰주고요. 대출 한도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출자들이 올 테니까요. 그래서 2금융권도요. 원래라면 1금융권보다 대출 이자가 1% 정도는 비쌉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영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즌에서는요. 1금융권 은행과 금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2금융권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지금 이 은행 이 지점이 열심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송도 쪽이나 이렇게 대단지 신축 입주 장을 보면은요. 2금융권 은행 즉 새마을금고도 들어오고 농협도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곳이 지금 1금융권 은행의 금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는 더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대출 총량의 소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본점 승인을 따와서 대출을 풀어주는 등 이렇게 한도와 조건, 금리가 좋으면요. 금방 소진이 되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독자분들은요. 내가 청약이나 분양권 잔금 쳐야 된다라시는 분들은 시행사 협약은행을 빠르게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조건이 좋은 곳은 금방 소진이 되고 마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아까 보니까 1금융권 은행보다 2금융권이 더 많은 한도를 주더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도 좋더라 라고 하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그러면 신용점수가 급감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였죠? 신용대출은 급감하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급감하지 않는다. 물론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금융의 금리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신용 점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그렇게 2018년 19년에 발표를 한 금융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막 높거나 신용 점수가 급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저희와 같은 이러한 대출 상담사를 잘 활용을 하시면 1금융, 2금융 할 것 없이 잘 넣어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조건 좋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1, 2, 3금융을 비교해 볼 시간이 없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뒤에 QR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대출 실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알아볼 때 다른 은행의 좋은 조건이 소진되어 버릴 수도 있고요. 수백 개 있는 은행들을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금융 소비자분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인적 레버리지가 되겠죠. 자, 3금융도 있습니다. 이 3금융은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흔히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금융을 자금 용도 증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그런 투자자도 사실은 있으나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법인 투자로 수익을 냈는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게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뿐만 아니라 선대출 후전세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이 차주가 되어 대출을 받으면 개인 대출, 가계 대출, 가계 여신이라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되는 거고, 사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사업자 대출, 기업 대출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 사업자에도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받을지 내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받는 그냥 일반 사업자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고요. 법인 사업자로 받으면 법인 사업자 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법인 투자를 하면 취득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매매사업자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자금 대출이라든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은 매매사업자 투자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당시 선대출 후전세로 법인 투자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냈는가, 여기 보시면 비조정 구축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에는요, 이 법인이 취득세도 12%가 아니었고 최대 LTV 80%까지 DSR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앞으로 대출이 일어나면 선대출이라고 했죠. 이 선대출 채권 최고액의 금액과 후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KB시세 내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전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이 되고 법인 사업자 담보대출도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와 주택담보 대출까지 잘 일으켜서 제가 실제적으로 투입한 금액은 3천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3배 이상 차이. 이것은 지금 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잘 남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내 실투입금은 줄어들고 수익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지금은 이 선대출 후전세 전략이 선대출 채권 최고의 금액과 후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KB시세 80% 내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안전한 투자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헬리오시티를 어떻게 매입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책에 담아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출을 잘 활용하시면 내 초기 투자금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여갈 수 있다. 그리고 차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제가 법인 사업자로 투자를 했을까요? 개인으로는 이미 개인 대출 DSR이 다 걸렸기 때문에, 즉 이미 40%가 넘었고 50%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달리해서 사업자 명의로 추가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사업자 대출을 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매사업자 투자라든지 또는 법인사업자 투자도 취득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내고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별되는 입지력이 좋은 곳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이 법인 대출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무인 카페라든지 무인 스터디라든지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나는 전세 끼고 갭 투자도 힘들고 진짜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풀팽님 말씀 듣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갔더니 그거 전세 사기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던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발품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갭 투자 하시는 분인데 보세요. 이 전세 2억 5천 끼고 실투입금 1억 5천의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전세 입자를 설득해 가면서 앞으로 대출도 받는 법인 사업자 차주를 좋아하겠어요? 어차피 같은 복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일반 갭 투자 분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어내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요거 했을 때 지금 말로는 쉽게 있지만 정말 많은 발품과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일단 입지력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이 오를 만한 집인지, 내가 매도를 했을 때 호재가 발생을 해서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선대출 후전세로 했을 때 전세 수요가 있는 탄탄한 실수요자 장이 펼쳐지는 곳인지 등등 그러한 임장을 통해서 이곳은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별이 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주변과 제 투자금 대비해서 어떤 곳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한 달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갭 투자를 했을 때 전세입자가요. 사실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내든 전세 보증금 뒤로 대출을 내든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장님을 잘 설득을 해서 한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그냥 부탁만 하면 사실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뭐 복비를 더 얹어드린다라든지 또는 좀 잘 챙겨드린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 사장님이 너무 이제 열린 마인드가 있어서 이 사장님을 찾아내기까지 이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에 들어올 다른 단지에까지 가서 부동산 사장님을 알아보기 위해 한 20군데 정도 임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은 한두 군데 부동산 사장님만 뵙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 같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10군데, 20군데 또 알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적은 자본금으로도 많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런 사장님을 만났더니 처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동네는 그렇게 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투자하나요? 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내비치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사장님을 먼저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풀팽님이 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쓰이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풀팽님처럼 되는 소장님 찾기 싸움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군데에서 20군데 중에 반드시 저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잘 도와주실 분 한 분은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입자 잘 설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전세 보증금도 좀 낮춰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받는 금액보다 그래야 전세입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세입자의 요구도 좀 많이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보일러를 갈아줘야 된다라든지 뭐 방충망 왜냐면 이게 구축이었으니까요. 또는 뭐 문짝이 떨어지면 문짝도 해주고 이렇게 세입자의 비위도 사실은 잘 맞춰줘야 실제적으로 이 대출을 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전세보증금 앞으로 실행되는 이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대출만 일으킨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지 공부되어야 하죠. 부동산 소장님 잘 찾아야 하죠. 세입자 동의 잘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냥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나만 외로우면 싸움을 하고 있다.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풀팽님이 이렇게 요즘에 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20년, 21년도 불장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누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한번 신축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물론 부동산 소장님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대출을 모르시는, 대출력 한번 읽고 나시면 정말 대출력이 부동산 소장님, 일반적인 부동산 소장님보다 많이 상승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모르실 수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부동산 소장님에게 이 책을 선물을 드리던 가르쳐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소장님 또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그렇게 해서는 무슨 전세 보증금대로 대출이 나와. 아니야. 라고 하던지. 그렇죠. 또 이렇게는 우리 못 맞춘다라고 하실 텐데, 그러한 헬리오시티 같은 곳에 가서 대출이 좀 밝으신 소장님한테 가면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지어 이 전세 보증금도 낮추지 않아도 돼. 이 선대출로 한 2, 3억 정도 넣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장님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는 전세 실수요자장이 이미 탄탄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세입자분들이 줄을 섰대요. 네, 전세금만 좋고 그리고 이 선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부동산 소장님이 잘 설득만 시켜주실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누구나 다 헬리오시티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부동산 소장님을 잘 만나는 노력까지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걸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한 이제 대출 수업을 정규 수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내용을 20시간 정도는 사실은 정규 강의를 통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시간 특강으로 다 알아들으시면 정말 천재이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정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함은 갖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했을까? 사실은 이 하나의 시트에 정말 많은 대출력이 발휘된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대출을 활용했는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실까요? 이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규제를 역이용하는 법, 즉 DSR, DTI 등 복잡한 규제를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방법, 규제 강화가 오히려 기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2023년도에 잔금을 치렀는데 왜 특례 보금 자리론으로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특례 보금 자리론을 넉넉하게 받고 월세 세팅을 통해서 금액이 남아서 그걸로 원리금 통장까지 세팅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도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당시에 이곳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대 때는요,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대출이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관리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되는 은행은 찾기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한 군데는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대출 규제가 들어와 버리면 모든 은행이 다 닫혀버립니다. 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은행 자율 권한으로 넘겨줬죠. 그러면 약간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찾기만 하면 가능한 은행이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대출력이 더 중요하구나. 왜? 찾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대출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가계대출이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기에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낼 때 여러분 5에서 10%, 분양가의 5에서 20% 최대 낼 수 있는데 보통은 10% 정도 많이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것을 웃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피 주고 가져오는 걸 분양권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계약금과 프리미엄은 어떤 대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보통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웃돈 담보대출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모으시거나 자본금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러한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청약 담보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보험 약관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회사 내의 사내 대출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나가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나가는 대출은요. 각자 총무부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DSR을 보지 않는 저금리 대출일 수 있습니다.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DSR 보지 않고 즉 부채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대로 내 집 마련할 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금리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DSR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내가 이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 재원 대출 받을 때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출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에 넣는 게 좋겠죠. 근데 반면 이러한 회사 사내 대출 중에서 DSR에 포함되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회사의 복지 차원으로 받아서 DSR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신용조회를 해보니 회사에서 이만큼이나 받고 계시네요. 저희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안 되십니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부에 잘 연락을 해보셔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이 사내 회사 대출이 DSR을 보는 대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서 안 보는 대출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뭐 보험 약관 대출, 보험 약관 대출도 사실은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보험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혜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둔 금액 대비해서 보험 담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대출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청약도요. 우리가 청약 계좌를 통해서 청약금을 넣어놓잖아요. 예치금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 함부로 깨지 마시고 그럼 이때까지 쌓아올린 점수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약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금이 모자라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청약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사내대출 등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DSR 계산에서 이러한 사내대출이나 DSR 보지 않는 대출들도 다른 대출 받을 때는 다 계산에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이러한 청약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들도 내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다 DSR 계산에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출의 양 때문에 내가 막상 받아야 하는 잔금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신용대출로 저희도 투자를 했습니다. 신용대출 최대 2억 원. 왜냐하면 저랑 신랑이 이제 그 근로소득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 합산 연봉을 쓰니까 저희 신랑 명의로 일단은 신용대출을 냈는데 충분히 2억까지 그리고 회사 사내 대출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대출이 있어서요. 그래서 신용대출 2억 원으로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이 곳이 나중에 향후 오를 만한 집인지에 대한 입지력이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당시 매수 금액 한 6억 7천 정도 됐는데요. 이곳이 서울에 굉장히 근접한 경기도 신축 대단지로서 이곳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목말라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 곳입니다. 어딘지는 이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평지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같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의 종잣돈과 그리고 저희 가정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에 근접하고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곳이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곳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입지력이 됐다, 그쵸? 그래서 분양권 투자에 성공을 해서 계약금과 웃돈을 주고 분양권 투자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잔금 대출 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은 아까 분양가 기준 상관없이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거의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중도금 대출도 한번 시행사 협약은행이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좀 개별성이 강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27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보면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도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보는 걸 권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 점수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나갈 텐데 그 은행이 DSR을 보지 않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에 저희는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당시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마지막 한 번은 자기 납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책에는 그 부분은 실지 않아서 제가 강의로 풀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 중도금 대출도 한 번 자기 납부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잔금 대출을 못 치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보시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중도금 대출 한 번 자기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계약이 취소된다. 또는 불이익이 있다. 신용점수가 급감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없으면 사실 전략적으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금리가 거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금융권에서 6, 7%대를 달려가고 있는 고금리 시대였거든요. 네, 22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중도금 대출 막바지에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연체했을 때 물론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 이 중도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점수가 급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지 않는다,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체 이자가 6%대고요. 그때 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가 7%대였어요. 연체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신용대출을 내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연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잔금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규제 지역에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연체 전략을 써도 되는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확실히 시행사 협약은행에 확인을 하면서 전략을 펴시면 좋겠다. 그리고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서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몇 천만 원으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하나 더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21년도에는요. 1주택 1분양권 또는 2분양권이라고 해서 청약과 분양권 광풍이 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제가 잔금을 잘 치러서 갖고는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입지 분석을 좀 잘 하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입지 공부와 대출력을 발휘해서 그 집을 매매를 했다면 그것이 최선인 거예요.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남들 말만 듣고 전혀 공부 없이 샀다라고 하면 계속 후회할 거예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대출력을 통해서 잘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규제 지역에서 먼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비규제 지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왜? 중도금 대출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각각 한 건씩 쓸 수가 있는데 규제 지역은 총 한 건만 쓸 수 있고 비규제 지역은 총 2건을 쓸 수 있죠. 순서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중도금 대출을 먼저 실행을 해야 비규제 지역에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나눈 거죠. 네, 다 지금 대출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겠죠. 이 실거주할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풀팽님, 아까 1주택으로 이미 분양권 구입하셨고 비규제 지역에 하나 더 구입하셨으면 2주택자 돼서 다주택자 아니세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전세자금 대출 파트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제한 사항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는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외 사항이 뭐죠? 전세 대출에서 주택수를 파악하는 것은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시 전세 대출에서 주택수를 파악할 때 분양권이 몇 개가 있든지 아직 잔금 대출을 치르지 않고 보존 등기가 나지 않았으면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주택으로 본다고요.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서. 자, 그런데 주의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별로 주택수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싫은 그런 집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세자금 대출까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요, 오히려 대출력을 만들어내는데 큰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고난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임대인이 너무 갑질을 해서 나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내 집 마련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가는 발걸음으로 옮겨준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을 해서 살고 싶은 곳에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즉,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희 아이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싶은 곳에 전세자금 대출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월세 세팅을 잘 다시 해서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탔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잔금을 치러 가는데요. 잔금을 치를 때 주의할 게 뭐였죠? DSR을 봐야 한다. 즉,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잔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 점검날 모든 시행사 협약은행에 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이금융권이 100%까지도 열어주는 새마을금고를 만났는데도 저희가 기존에 신용대출 2억 원이 너무 많이 연봉 대비 잡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주택담보대출 잔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어요. 저희 있는 이 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말로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 즉, 내가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갚아야 내가 주택담보대출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돈은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돈으로 이 대출은 갚지 못하니 여기 있는 잔금대출 받아서 잔금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 갚는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꼭 은행 대출을 받았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상환 조건을 해주는 그런 주담대를 찾아 헤맸는데 1금융권 은행에서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금융권 은행에 갔더니 한 군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역시 2금융권은 영업점장 정결 권한이 많구나라는 걸 알고 저희가 기다렸는데 결국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나. 이제 잔금 사고 나나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혜성같이 등장한 대출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자금 대출로 6억 원 이하, 또 그때 당시에는 일반형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6억 원 미만으로 가고 있지만 이때는요 9억 원 미만으로 해서 5억까지도 DTI만 넘으면 나왔어요. 즉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신용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DSR을 보지 않는 정책자금 대출이니까 선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은행 재원 대출에서는 신용대출이 많아서 안 나오는 차주도 그러한 영끌족도 어떻게 정책자금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나올 수 있다가 바로 저희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 신용대출 2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잘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요. 감정가 대비해서 잔금이 나오면 좋을 텐데 분양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가 5억 원 좀 넘었거든요. 6억 원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서 감정가는 8, 9억 정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의 그 시세대로 했으면 8, 9억의 70%니까 충분히 잔금을 덮고도 남는 구조였을 텐데 분양가가 5억이니까 5억의 70%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잔금으로 치룰 수가 있고 키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팅으로 가자라고 대출력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월세입자를 구하게 돼요. 앞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입자를 다행히 잘 구해서 심지어 1억에 60, 100만 원으로 받아도 되는데 이 월세입자를 잘 설득하여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60만 원에 월세 세팅을 해서요. 오히려 5천만 원이 남는 풀피 구조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원리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아파트가 오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갚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니 부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일으켜서 대출 막막 활용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 가정 상황에서 필요한 대출이 무엇이 있는지 대출 기본 지식부터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찾아내고 해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필요했던 게 신용대출이었고 사내대출이었고 중도금 대출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정책자금 대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수강생 사례들도 많이 넣어놨잖아요. 이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 때 우리가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빚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불리는 법이구나. 돈을 버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원래 쇼핑몰 하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활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등등 더한 대출력을 원리금 통장과 함께 세팅을 하는 방법들도 있어서 지금 자본금 영원에서 지금 자산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는 대출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저처럼 잘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좋은 비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부자 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든요. 제가 아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에서 그 내 집 마련을 강남 3구로 바로 하신 분, 강동에 준식축을 마련하신 분들 설명드렸죠. 이분들 사실 쉽게 한 거 아닙니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 보증금 앞으로 대출이 있던 뒤로 대출이 있던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후순위 담보대출은요.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임대인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잘 상환을 못해서 배당 순위가 전세금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나중에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좀 안전한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주는 곳이 많아요.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금융권 은행에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세입자 미동의권으로 은행이 실행해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은행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입자 미동의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확약서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분이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전화 정도로 한다든지 또는 조회 정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세입자 미동의권으로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세입자를 설득시키는 에너지는 덜 들어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설득이 안 돼서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운이 좋았냐? 운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임장이 되어 있고 입지력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저희에게 대출 실행 상담을 오시는 분들 보면 풀팽님 지금 없이 세입자 미동의 은행 남아있나요? 저 그러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끌족들이 아니라요. 그분들은 이미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왜냐하면 DSR이 통과돼야 대출이 나오니까요. 임장을 통해서 이곳이 저평가된 자산인 게 분명한데 세입자 동의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런 은행만 있으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물건지를 잡을 거야 라고 확신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 2월에 많이 자서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입자 미동의 은행을 놓쳤을 수도 있으나 다른 은행에서 규정 예외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규제가 또 더 강화가 되어서 생애지출 후순위 주담대리 규제 지역에서 LTV 80%까지 늘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규제 지역이 더 많이 설정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빈틈 전략이라는 건 항상 있고 나에게 대출해주는 은행 그 지점은 항상 하나씩은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못 찾으실 것 같으면 먼저 계약하시기 전에 이 QR코드를 통해서 대출 실행 상담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이니까 이제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대출 컨설팅은 제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출을 빌리는 이 차주의 종류에 개인이 빌리면 개인 대출이라 그랬고, 사업자가 빌리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면 개인 사업자 대출, 법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일으키면 법인 사업자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활용하시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투자 돌파구가 바로 매매 사업자인데요. 이 왜 매매 사업자 투자가 좋은지는 책에 다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왜 이렇게 세금적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양도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단타를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 투자라 그러죠. 단타 수익으로 가져가면 최대 개인은 77%까지도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가져가게 되면 20% 정도 세금만 내고 경비 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매매 사업자가 세금적인 혜택도 많고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DSR을 보지 않으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LTV 6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DSR을 극복하는 매매 사업자가 대출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주의점을 보시면서 세금과 함께 투자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 방어력이 없어서 회수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투자자 포지션에서 또는 내 집 마련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받고 있는 대출을 지키는 방어력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좋은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대출 지식을 우리 가정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서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구조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임장과 입지력과 대출력 공부는 필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내 삶에 누군가가 던지면 나는 왜 이렇게 쉬지? 너무 힘들다. 나는 좀 달콤한 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모든 어려움이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저희 집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경매가 들어와서 어머님이 사시는 집도 다 날아가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공부했고 대출력을 발휘했고 지금 다시 자산을 일구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으로도 강의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분명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막상 풀팩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정말로 부동산 소장님이 안 해준대요. 또는 제가 하려고 했더니 대출이 막히네요. 라는 여러 가지 레몬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모네이드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력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한 은행,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줄 한 은행은 남아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나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출이 있고 대출 활용 능력이 있고 대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활용해야 하는 대출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입지 공부되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대출력 잘 활용하셔서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고 승자가 되시고 자산을 증식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출의 지식과 그리고 대출 활용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 자본금은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그리고 나는 생애 최초를 놓쳐서, 그리고 이제는 무주택자가 아닌 DSR에 갇힌 1주택자다 또는 다주택자다라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자본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필로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영원에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대출력이라는, 즉 현명하고 지혜로운 은행 활용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고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집을 잃어버리는 경험 덕분에, 그러한 고난 덕분에 대출력을 공부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흘리는 눈물과 여러 가지 고생, 고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고 시간차만 걸릴 뿐이지 여러분의 속도대로 꽃을 피울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강남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또한 중요합니다. 실거주에서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자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대출력과 대출 지식과 그리고 부자 마인드까지 세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과 함께 부자가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